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모두 2,3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직도 선동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야당 정치인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면서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더는 바쳐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구 봉쇄 발언으로 여당 대변인이 사퇴를 할 만큼 말 한마디가 갖는 파장이 참 크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때 비난의 말보다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지 이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깊이 있는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대구 지역 의료봉사를 자원한 서명옥 전 서울 강남보건소장과 전화 연결해서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살피는 의료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팔을 좀 다치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 안전에는요. 네. 코로나19도 지금 엄중하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로 아프거나 다칠 수 있다. 병원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도 뼈가 저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뼈 때리는 말씀인데요. 시작하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뒤에 얘기는 아마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최영일 평론가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장소도 중요합니다. 국회였다는 거죠. 보통은 청와대로 이 여야 대표들을 모셔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서 모임하는 건 많이 봤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나름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가 입법부에 요청하러 가는 모습인 거죠. 요청하러. 왜 긴급 사안이니까. 그래서 오늘 회동 자체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초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 이 어떤 총선도 닥쳐와 있지만 사실은 이 국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국회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의료기관 아니잖아요. 추경 예산에 대한 좀 조속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회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내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죠. 명칭 때문에 한참 이 밀고 당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이것도 정부와 함께
국회위원회가 공주하기로 이제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제안을 나름 여야가 코로나19의 엄중함을 다 인식을 하고 받았어요. 네.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 지금 제1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모두 발언에서 이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등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자세히 뒤에서 얘기를 네네.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선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많은 뭐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소상공인 가장 네. 이제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는 영세 상인에 관한 문제까지 추경 예산안이 지금 시급히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최진용 변호사께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한마디로 선 예비비 또 후추경 뭐 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추경을 반대하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단군 이래 역사상 512조나 되는 초수퍼 예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안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한 달 이제 반가량 지난 시점에서 또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할 것이냐. 추경이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관이 넉넉하다고 하면은 추경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남아서 다시 국관으로 넣어서 올해 쓸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국민들에게 빚을 내는 이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래 세대에 그만큼 결국 현재의 메꾼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빚을 얻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말에 어떻게 보면은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한국당조차도 추경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한국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추경에 협조하되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 사과를 요청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선 사과 후 추경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그럼 대통령 사과 안 하면은 추경도 없다는 반드시 건가요? 그런 게 조건은 아니지만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취지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이 마스크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한다고 해놓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 현재의 상황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16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대구에서 7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 있는 발언 그런 부분을 전국 국민 특히 대구 경북 분들은 많이 요청을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근데 난감하네요. 지금 네네. 초슈퍼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동안에 매년마다 이전보다는 더 그렇게 하더라도 500조가 예산안이 넘는 것은 많긴 많았잖아요. 이번 그 2017년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급격히 팽창하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 추경 야당 협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4월 5월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여의도까지 오셨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또 그래서 한국당과 지금 보수 야당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협조하기로 된 거죠. 뭐 저는 잘 됐다. 어쨌든 뭐 저 야당 입장에서 날선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의 네. 역할이니까. 네. 근데 오늘 이 공동 합의문이 나온 게 참 잘 됐다.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좀 식상한 표현이 있어요. 뭐 정부 예산안에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가 단언컨대 잉크는 말랐고요. 네. 예전에 아직도 잉크가 안 말랐으면 그 잉크의 재질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지난해에 정부 예산안을 짰는데 네.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512조 원래는 517조였죠. 이 울트라 초수퍼 예산을 짠 건 지난해예요. 네. 이때 이 예산안에 과연 코로나19가 들어 있었을까요? 이 세 개가 돌발 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국회가 너무 많다 줄여라 삭감도 했잖아요. 졸속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나름 시간을 가지고 짠 것을 국회가 얼마나 밀당을 하다가 마지막에 법정 시한 다 넘겨가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가면서 결국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럼 왜 바이러스 예산이 안 들어있냐고요? 참 언제는 들어있었어요 그런 게. 메르스 예산 들어있었어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2조 선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고요. 네. 지금 역대 최초로 전반기에 지방재정 137조를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돈을 다 쓰는데
그러고도 돈이 모자르는 거죠. 지금 돌발 변수니까. 그래서 참 믿기 10조 어려울 원이 정도의 정말 네, 너무나 네.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까 대구 경북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병상이 모자라요. 아니, 근데 의료진이 지금 모자라요. 그거 돈 아닙니까? 그렇기 지금 때문에 대통령하고 아니 그렇게 여야 사당 생명을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의료 했는 시설을 것은 제가 왜 안 만들어?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네. 지금 대통령하고 여야 사당 대표가 이미 추경안 네네네네. 편성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아니, 건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512조 예산 중에 지금 이 그 코로나 예산이 이미 한 20조 정도 투입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하는 추경은 20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그때 한 11조 정도 메르스 추정이 됐는데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것은 2조 5천억 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불효불급하게 만약 예를 들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빚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필요한 이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에 집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운영의 묘를 그 살려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그 협조할 자세가 돼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경이 10조다 그러면 네. 간단하죠. 10조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항목이 짜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 어디 쓰고 2.5조 원 어디 쓰고 이게 나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시설, 의료 인력 특히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했어요. 아니 메르스 때 교훈을 다 어째고 음압 격리 병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이거 대형 병원들이 각각 준비해야 되는데 자주 쓰는 이 병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크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흐르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병실을 하나 만드는데 3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하길 기피한다는 거예요. 병원이. 그렇죠. 네, 비싼데 이걸 언제 언제 쓸지도 쓸지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 사태가 나면 아쉬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사태가 나기 전엔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민영 병원에 맡겨두니 민영이라고 해도 지금 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병원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재단이 운영을 하죠. 근데 기업형 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는데 그래서 공공병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교훈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공공은 적자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의 한 20%래요. 또 우리나라는 문재인 케어도 막 반대하고 지금 이 보셨죠 최근에 이번에 코로나19 검사하는데 미국은 400만 원 든다. 우리는 16만 원 든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공의료가 미국의 절반입니다. 우리는 10% 정도밖에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의료 병원인 이 진주의료원 같은 걸 과거에 폐쇄했느냐. 지금 네.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데 드는 이제 예산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대다수는 소상공인 중소 사업자들을 네. 살리기 위한 지원들인데 그 항목을 보고 만약 야당이 2조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선침성 아닙니까?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뺍시다. 그럼 밀당하면서 제거해 나가되 문제는 지금 이제 전 최 변호사님 말씀이 전면 반대하는 것 같아서 512조의 총 이 정부 예산 항목과 지금 10조의 이 코로나19 추경 예산은 다른 항목이다. 마치 여기 네. 돈이 묻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딴 데서 돈을 뺏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고요. 전용할 때 국회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 예산이 좀 남아도니까 보건복지에 쓰시죠. 그러면 국회가 항상 막아요. 정치자도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공동 발표문에 감염병 대응 및 민생 피해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혹시 또 다른 경기 부양용 예산으로 그렇죠. 쓰는 거 네.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공동 발표문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그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예결특위가 열려가지고 예산안 심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게 4 처음 플러스 시작할 1 없으면 때부터 이렇게 좋겠습니다. 논란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네.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더 뜨거운 내용들이 뒤에 있는데. 정말요? 더 뜨거운 게 있다고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주장할 수 있죠. 예, 이건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박능후 중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고 와. 강경화 국적 불명 외부 장관이라고 저는 부르고 와우. 싶습니다. 아니요 기후도 좋긴 한데 네. 왜냐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사실 그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 19의 일구는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2,500명을 넘어가 있는 환자의 주된 범인이 대한민국이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중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입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수십 개 국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혹시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맹의 어떤 그런 가치를 살짝 잡아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는데 그 친구를 중국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울 때 친구는 중국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미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해외 출국 갔다가 오히려 신혼여행 갔다가 모리셔스 같은 데는 쫓겨 들어오는 이 시점에 한가롭게도 지금 유럽 가가지고 장관 회의 가고 있고 더불어서 거기서 영국 가가지고 외무부 장관 만나려고 하다가 몇 시간 전에 바빠가지고 문전박대 당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한국 외국 외무부 장관 맞습니까? 존재의 의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한 사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 가 계신 우리 장하선 대사님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 계십니까? 국민들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팩트가 아닌 걸 말씀하셨어요. 네. 박능호 장관은 범인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 이 취지인 거죠. 코로나19를 우리나라에 끌어들인 것이 아니 그건 범인이라는 거는요 법률가시잖아요. 범인이라는 게 얼마나 낙인 찍긴지 모르세요. 주된 원인. 주된 원인 좋아요. 주된 평상시에 원인.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나쁘신 걸로 아는데 왜 이상하게. 같은 최씨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이게 친하니까 네.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네. 하십시오. 왜냐하면 안 친하면 이렇게 하면 얼굴 다시 안 보죠. 저희 나가서 소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취지를 좀 잡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확진자 몇 분이 나왔죠? 오늘 한 300명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 505명. 전체 누적이 몇 명이죠? 지금 2,467명이라고 제가 오후에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맞습니다. 2,500명을 넘어서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망자만 3명. 그중에 중국 확진자가 몇 분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한을 거쳐 청도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던 중국인이 또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특히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1,000명인 반면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대 논리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오셨던 분 중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에서 특히 중국 교포나 중국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점이 지금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감염 확진자는 중국 분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여러 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생했는지 중국에서 이 균을 묻혀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거의 부인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이 외국에 갔다가 균을 묻혀서 한국에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한국인이 더 많다라는 게 팩트라니까요. 해드리고 말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571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그 사이에 또 그렇게 늘었습니까? 예, 오후에 발표된 수치도 있기 때문에 기준. 그래서 모두 2,337명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자, 2,337명 현재 이건 내일 또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갈 거로 봅니다. 당분간 잡히지 않을 텐데 2,337명의 확진자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된 중국인이 이제 11명이에요. 몇 명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2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이제 지금 감염자를 보면 더 많겠죠. 우리가 못 잡아낸 경우가 있으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중국인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인이 주요 원인이다. 이게 아니라 감염된 인간이 어느 나라 국적이든 우리나라에 지금 몇 분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분들은 감염된 분들은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 감염된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게 방역이고 검역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3법 중엔 검역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검역이 선박에 화물을 실어 들어오는 것만 막는 게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 항공,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가 확전하면 그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인간 개체는 우리나라 땅을 못 밟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이 접촉했을 법한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다 봉쇄해야 돼요. 우리 사람 나가지 마. 외부 사람 들어오지 마. 다 걸어 잠궈. 언제까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그 나라가 유지될까요? 네, 지금 이게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의협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초기부터 해서 거의 7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귀 막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 홍영표 전 이제 홍익표 전 네네. 지금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의협이 의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고 특히 이 그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하면 있어서도 의협과 병원협회는 아예 싹 빼고 왕따시켜 버렸어요. 마치 우리 경제 대책을 하면서 전경련하고 경총 빼는 거나 똑같은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그 2,3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 무슨 지금 중국 사람 도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도 11명이 나왔고 특히 지금 그 야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2월 말 3월 초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5만 명 넘게 귀가하는 그리고 또 춘절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 그 병균을 감염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과 이 그 특히 이제 의학 전문가들의 요청을 잘 받아들여야지 마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도 실효성 없어. 실효성 없다는 말은 저는 어떻게 들키냐면 이미 늦었어.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의혹을 가지는 것이죠. 지금 한중 교육당국이 네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서로 자제시키기로 합의했다. 네네. 이런 소식.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일본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지역사회 감염은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아베 정부가 지금 이 숫자를 관리하고 있어요. 요코하마 크루즈를 입항 안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2,000명을 검사했더니 약 200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진율이 지금 이제 9.8%쯤 돼요. 일본이. 이건 매일 조금씩 수치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시기에 거의 6만 9천 명을 검사를 했더니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중에 2천여 명 정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확진율이 얼마냐면 지금 2.7%예요. 전체 검사한 대비 감염된 사람들이 2.7%. 일본은 검사한 전수 대비 이 확진된 사람, 감염자가 10%에 육박해요. 그 어느 나라가 지금 더 잘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검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2천 단위를 넘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제 원칙은 이거예요. 한국 땅을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밟았는데 검역에서 혹시 이상 징후가 있느냐, 감염 증상이 있느냐 이걸 잡아내는 게 우리 의학이에요. 내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호 간에 교류를 자제하자. 이건 이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합의에 의한 이제 조치지 않습니까? 방역을 위한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국인은 전면 못 들어오게 하자. 그 후폭풍은 어떻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네, 짧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기가 막힌 게 뉴스 처음에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요? 관광, 여행, 음식업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그 명동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힘드세요? 중국인이 안 와요. 관광객이 안 와요. 유커가 꽉 차던 거리가 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 뉴스의 후반에 가니까 중국인을 막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중국인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중국인이 이미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막아? 사람조차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막아요? 왜 막긴요? 그게 원인이니까. 방역의 기본은 원인을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잠시만요. 이 토론을 뭐 하면 아마 프로그램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밤을 셀 수도 있죠. 청취자분들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취지와 맥락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얘기. 지금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만들었는데 신천지 대구 쪽에서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사실은 예측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측 못했겠죠. 사실 돌발적인 네.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게 물론 뭐 말씀하시기로는 방역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신천지 신도들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네. 과정에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신천지의 어떤 폐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도 명단을 잘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지금은 이제 명단 다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법인 설립 사단법인으로 네, 등록이 네, 돼 있다 그래요. 네.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데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종교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헌법적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헌법의 어떤 기본의 어떤 그 기본권, 신천지의 종교적 자유.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법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와 같은 그 신천지의 행태가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감염법 예방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감염법 예방법상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그와 같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서울보다도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또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은 이 개인정보 관리하는 사람들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방역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이게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신천지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이건 정말 그야말로 자연의 어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하게 어디 우리 인간 사회의 틈을 뚫고 들어왔고 하필이면 이게 밀집도가 높은 집회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주로 비말이 이제 서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게 딱 종교 집회가 떨어진 거지. 이게 사실 스포츠 행사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봐요. 또는 무슨 네. 이제 뭐 한중 간 국가 간 뭐 교류하는 여러 가지 동호회 뭐 행사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는 참 최악인 게 신천지가 전국에 퍼져 있는 상당히 열성적인 신흥 종교고 그리고 상호 교류가 활발하며 그리고 집회의 특성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더라. 이 사후적인 이제 진단이죠. 결과론적인 얘기고. 자, 그런데 여기 이거 하나만 대해서는 좀 전 하나만 딱. 네. 이만희 총회장은 뭐 이제 수원지검에 수사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혐의도 그렇고 이거는 수사와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 유무죄가 판결될 일이라고 봐요. 과거의 여러 가지 사안들과 마찬가지인데 신천지가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가 있어요. 자, 21만 2천 명의 명단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대구교회 9,300여 명의 명단 줍니다. 당국에. 그러고 이제 교육생 얘기가 나와요. 신천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9만 명 넘는 걸 또 던져요. 30만 명이 됐어요. 30만 명 주고 우리는 그 전수조사할 예정이에요. 전수조사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유증상자 1,300명을 했더니 500명 정도 과반이 그중에 80%가 확진으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분들 전수조사하면 확진율이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무증상인데 감염자가 나올 거고 무증상인데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나올 거고 수치는 줄어들 거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는 30만 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달 걸린다고요. 검사에. 그 비용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신천지한테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신천지가 저는 역학조사 내용을 이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교구장, 뭐 리더, 소그룹 모임들이 다 속속들이 알잖아요. 신도에 대한 걸. 그럼 이 사람은 이 대구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 이 사람은 과천에 갔다 왔다. 이 사람은 부산에 갔다 왔다. 이 사람은 중국에 갔다 왔다. 이거를 리포팅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부가 알아서 해라. 예, 그 네. 명부를 제출은 일단 했으니까 명부만 그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네. 신천지
그 교회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네, 제 이 요청은 말씀으로 좀 그겁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최진영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좀 뜨거운 그렇죠. 쟁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은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그동안에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앙일보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과 관련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고 네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례용 위성정당을 민주당에서도 창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뭐 의심의 목소리를 네네.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아직 아니다. 거기까지 네, 결론 네.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마포 5인방의 코미디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표현이 좀 네. 무슨 영화 카피 뽑는 사람 네. 같아. 그러게요. 원래 리드가 중요합니다. 첫 마디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면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절대 우리는 그 비례대표를 없다고 하면서 한국당의 이른바 비례 한국당도 안 된다라고 하고 미래 한국당 된 것도 그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통해든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에 제가 500원 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첨 확률이 매우 높으면은 거는 것이 사실 적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은 고민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비례정당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부 5명이 모여가지고 마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발제까지도 할 사람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가 나오자 싹 입장을 바꿔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 없는지 과연 그럴까요?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정확한 팩트가 이건 좀 중요하니까 예민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가 아니라 모임을 해서 논의는 했지만 결론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네. 내용의 당론을 결정한 적은 없다는 친한 거죠.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네. 5만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저 이 미래 한국당 진짜 이 비례 의석 다 싹쓸이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린 큰일인데. 그러면 사실은 뭐 비슷비슷하게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이 미래 통합당이 100석씩 얻었다고 치자. 그럼 20석을 더 얻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총선이 목전인데. 근데 문제는 단언컨대 민주당 지도부는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 수가 없다. 저는 네.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한마디가 이게 거의 금과 옥조에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불법적인 꼼수 정치를 꼼수로 대응한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구 보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 아닌가. 이게 저는 이 정치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리는 고민이 되죠. 민주당 네. 지금 막 마음이 심란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치 명분 총선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뭐 지구도 이기고도 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명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므로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 그럼 만들지 뭐, 않는다. 예. 만든다. 지금 근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 네. 왜 만들어요 그걸. 선거연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을 이미 자매정당. 창당을 자매정당. 이거 자매정당이 됐어요. 네, 시스터 정당. 예, 알겠습니다. 자매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을 비난할 수 없는 처지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그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게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부끄러움이 근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은 대한민국 정치는 부끄러움도 제가 왜 후한 그렇게 정치구나. 말씀하냐면은 네. 이번에 모인 마포 5인 회동이 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홍영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4+1의 네.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던 분들 네. 아닙니까? 네. 이 지금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했는 얘기가 그냥 지나가던 얘기다.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한탄했던 회의라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였던 분 이제 출마를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분도 군부를 지키고 또 한때 민주당에 그 몸담았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외부에서도 군부를 지키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 민주당 핵심 그 5인방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도 지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한 표라도 더 얻을까 고민이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왜 지금 비례형 위성정당을 검토를 하느냐 내부적으로 지금 현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거기에 그 전제가 분석을 돼야죠. 한 두 분이 1분씩만 좀 해주시죠. 자, 선거법 개정안은 정의당 지금은 이제 통합된 민생당이 돼버렸죠. 이 바른미래당, 뭐 대한신당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민주평화당 등 이런 군소정당의 이 비례 의석을 좀 돌려줌으로써 네. 3% 이상 이 정당 지지를 받으면 지역구에서 항상 이제 큰 당에 큰 여야에 패해온 이 당들도 원내에 진입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거고 네. 이건 민주당의 이 기획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자고 단식한 분은 손학규 대표와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인을 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붙은 게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이고. 자, 그런데 결국 통과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면 군소정당들이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 다음으로 큰 지금 미래통합당 108석에서 다시 116석으로 커졌죠. 3당 합당되면서. 근데 여기서 그 작은 당에게 좀 나눠주자는 부스러기 이 비례 의석을 위성정당이 에드벌룬이잖아요. 자, 정당 지지는 이 당으로 해주세요. 지역구는 요 당으로 해주세요. 이거 원래 발설하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대놓고 이걸 만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상 적게는 10여 석에서 많게는 이론적으로 26석까지를 가져가게 생겼으니 그럼 제1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1당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리는 대통령 탄핵할 거예요.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민주당은 방어선을 쳐야겠죠. 의석 전쟁이죠.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핵심 예. 키워드는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47석의 비례대표 중에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했고 30석. 이 30석은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가지면은 단 한 석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석을 지난 그 5인 모임에서도 너무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30석 중에 몇 석이라도 가지고 와서 한 석이라도 높이자고 하는데 그 몫은 가만히 있으면 한국당 이 미래한국당에 미래한국당이 가겠고 가만히 있으면 정의당이 가는데 정의당도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사단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500원 걸고 지금 싶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면은 미래한국당한테 의석을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 구조 자체가 스케일링이 지역구가 높을수록 이 비례대표는 거의 한 석도 못 섞는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구 열심히 할수록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그런 모순 속에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쌓인 거죠. 민주당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거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다름이 없는데 실리적으로는 절박한데 이 상황을 초래한 지금 미래한국당이 온당하냐고요. 저는 그거는 하나도 지금 빼놓은 게 좀 아쉬움이 정당방이죠.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와서 이건 정말 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례 후보만 우리는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지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코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연대. 네. 제3차 대철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대선도 철수, 그 서울시장도 철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3당으로서의 어떤 제3지도 사실상 철수를 해서 이 통합한국당과 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역구 구도를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역점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연대에서 비례석을 구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앵커께서 이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전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 주셔서 왜 이렇게 힘을 빼지 그러고요. 이거는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아무 계획 없이 귀국을 했다. 어쩌면 이렇게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귀국하면 모든 게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도 지금 계획대로 된 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신당의 당명도 계획대로 된 게 없고 처음에 손학규 대표한테 자 바른미래당 돌려주십시오. 못 돌려줍니다.부터 하나도 이 뭐랄까 이게 플랜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안철수계 의원들이 다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하고 있어요. 네. 안철수 대표를 떠난 거다. 아니다. 통합의 가교를 만드는 거다. 그 두 무엇이어도 큰 의미가 없고 심지어 지금 옆에 2명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있는데 자 우리는 비례만 나갑니다. 지역구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하나 권은희 의원이 아니요. 저 광주 제 지역구로 나가서 판단 받을 건데요.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정치예요 이거? 정당 맞아요? 저는 정말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위원장이죠. 그리고 안철수 신당 지금 이름은 국민의당 도로국민의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중도보수 통합이 돼도 의미가 없다. 박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어떤 행보를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시간만 날아갔잖아요. 그걸 좀 지켜보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들이 대구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료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서명옥 전 서울 강남보건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대구 현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네, 조금 전에는 동산의료원하고 네. 수성구 보건소 그리고 대구시청의 상황본부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대구시 의사에서 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은 조금 전에 숙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결단을 내리시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15년도에 강남에서 메르스 진원지였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큰 감염병 사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의 또 아주 간곡한 호소문이 또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많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는 바로 그날 제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대구 내려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들이 말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가족들이 조금 말렸는데 네. 그것도 가족들이 말리지만은 제가 또 가족들을 안심시켜 와야 네, 또 가족들도 또 충분히 또 개인적인 생활을 잘하니까 네, 저는 걱정을 좀 하지 말라 하고 제가 또 평소에 감기도 잘 안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의사로서는 또 당연히 개인적인 뭐 그런 생활보다도 당연히 저는 소명의식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 말씀을.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많은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지금 자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서전 소장님이 계신 대구 동산의료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일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일부 뭐 자원봉사분들이 조금은 대체가 되고 그래서 각 거점 병원의 의료원에서는 하고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워낙 또 여러 가지 각 방송국이라든지 매스컴을 타고 나가서 그런지 전국에서 의료 자원봉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인력만으로도 지금 충분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병원이라는 특성상 그냥 자원봉사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게 대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 병원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숙련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의료진 교체하는 것도 또 여러모로 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하고 기존 의료진 간의 여러 가지 배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진 부분 어느 정도 좀 충족은 됐는데 네. 조금 아쉽다면은요. 같이 팀워크에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좀 간호 인력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동산의료원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병원, 대구의 다른 병원 상황도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아마 동산의료원이 이르기 때문에 대구의 다른 의료원들도 저희 다 뭐 유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방호복이 특히 부족해서 예, 의료진들이 맞습니다. 가운을 입고 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대로요. 지금 마스크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침을 바꿔가지고 마스크 공급은 좀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 방호복은 여러 가지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방호복은 마스크만큼 좀 공급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호복이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끊어지진 않지만 네. 내일은 어떨까, 그다음 내일은 어떨까 조금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마스크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방역 당국 쪽에서 방호복은 어떻게 하겠다, 의료 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온 거는 있습니까? 특별히 전달보다도요. 예. 방호복 공급이 아무래도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방호복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사용해달라 그러고 뭐 일부 뭐 경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심 환자가 아닐 때는 굳이 방호복이 아닌 가운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네. 환자가 많이 증가하거나 또 중간에 공급이 끊어질까봐 그게 조금 염려됩니다. 혹시 방호복 말고 부족한 네. 의료 물품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환자가 계속 지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검사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끊지 않고 계속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네. 메르스 사태 때 방역 네. 최일선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혹시 메르스 사태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그때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네. 지금처럼 뭐 물품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메르스 사태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또 네. 교훈도 얻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하고 네.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물론 직접 비교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때하고 단순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역학조사관이라든지 감염병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때보다는 거의 아주 소수, 아주 일부분만 확충이 됐지, 네. 거의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그 당시에서는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감염병 사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수일이 지나니까 또 다 잊혀졌거든요. 그러면 그 그래서 보건소장을 하셨으니까 네. 보건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왜 이렇게 안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 뭐 제가 감히 언급하기가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네. 이게 사실 보건 파트라는 게 평상시에서는 이게 중요성이 부각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게 보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앞으로 향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4, 5년 주기적인 사이클로 아마 이런저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본적인 그 감염병 전문가라든지
네, 공공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평상시에도 꾸준히 좀 유지를 해주시면은 이런 상황이 닥쳐도 이게 신속하게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국회 네. 여야 정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꼭 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요.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가 또 이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네. 병상이 부족한 현상, 이것 때문에 네. 결국은 확진자가 지금 네. 병원 치료를 원내 그렇죠. 치료를 못 받고 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병상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는지 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네. 네. 일단 제 우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 당장 병상을 갑자기 확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병상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확진자가 매일같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환자들이 전부 다 병상에 채워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확진자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네. 경증,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중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가장 가벼운 경증 같은 경우는 뭐 자가 격리도 조금은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대해서는 이 중간 대상자들은 어느 어려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병상에 입원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또 케어하고 또 나머지 중증 부분이라든지 특히 뭐 만성질환자 있죠. 네. 고혈압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진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산부 또 고령 환자 이런 부분들은 중증 환자라 분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 이런 사망자 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확진자에 대해서 세분화되지 않은 채 전부 다 병상에 들어가 있으니 또 병상에 들어가면 대부분 또 기본 자가 그 격리 15일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검사를 2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17 내지 18일을 갖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병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상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분류하고 네. 그리고 분류를 거기에 해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예, 네. 마지막으로 대구 네. 경북 시민들 그리고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대구 경북 시민들하고 또 전국의 모든 분들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해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아시고 현장에서 저희 어르신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 보건당국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저희가 이 확산을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을 꼭 믿어주시고 네. 네, 시민들께서는 그 개인 그 위생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좀 잘 지켜주시고 네. 또 개인의 규칙적인 생활을 잘 유지해 주시면은 네. 저는 이 알겠습니다. 상황이 곧 잘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네. 4185님, 이승욱님, 장유선님, 9931님 모두 전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명옥 전 서울 강남보건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 이 비는 차차 약해지면서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영서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방은 내일 낮까지 10에서 3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에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또 안개까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4도가 예상되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역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 정도나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6도 높은 12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으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오전 중에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4.6도, 오늘 서울 지역 내린 비양은 3.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고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I can see you're thinking, baby, I've been thinking too, about the way we used to be and how to start anew. Maybe I'm a hopeless dreamer, maybe I've got it wrong, but I'm going where the grass is green if you'd like to come along. Back when I was starting out, I always wanted more, but every time I got it, I still felt just like before.